오늘 우리 영상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했거든요. 오늘이 4월 22일, 딱 두 달일째네요. 두 달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을 생각해 보면 처음 전쟁이 났을 때, 야, 우크라이나 곧 망할 것이다. 그 강력한 러시아인테 어떻게 견디겠나. 심지어는 뭐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도와주는 어떤 우방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크라이나 그 힘없는 우크라이나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진짜 끝까지 저항하고 있죠. 예, 그 원인이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르데이님,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가 일본에 당한 거 이상으로 러시아에 당했으니까요. 야, 예, 완전 정답입니다. 정답. 예, 사실 우리가 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다라는 것도 이번에 전쟁하면서 뭐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푸름 창공님,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의 안전은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의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쟁의 뭐 경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를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농업과 연관지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음, 저라도 좀 언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걸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크라이나가 과연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현재 전쟁하고 딱 오늘이 두 달째인데요. 지금도 역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러시아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먼저 우크라이나를 찾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인데 면적이 지금 뭐 상당히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이. 우크라이나 면적을 보니까 약 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게 한국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보통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어,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한 개가 너 한국의 면적이 얼마냐? 혹은 한국의 인구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면적이 지금 60만 평방킬로미터. 이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크죠. 물론 첫 번째로 큰 거는 러시아고요.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제일 크고, 참고로 유럽에서 그럼 두 번째 큰 나라는 여기 있는 프랑스. 프랑스가 두 번째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나라가 여기 옆에 있는 스페인. 여기 스페인이 세 번째 크고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아, 네. 시니칼 콘님 10만 평방킬로미터.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한국의 6배라고 보면 되죠. 면적도 정확하게. 시니칼 콘님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네, 해당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농경지가
전 국토 면적의 75%입니다. 농경지가. 농경지라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경작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작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재배지라고 해서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농작물이 스스로 자생하는 곳, 이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초지 면적도 다 포함돼요. 이걸 전부 이제 농경지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면적이 전 국토 면적의 약 75%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럼 또 여기서 문제요. 한국은 그러면 농경지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일까요? 한국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의 농경지 면적이 몇 퍼센트일까? 네, 신미애님 지도만 얼핏 봐도 평야 면적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전 국토의 75%가 농경지라는 거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농업 국가죠. 네. 네,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약 한 18%, 18%가 한국의 농경지 면적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75%니까 이게 농경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농경지 면적이다. 네, 다른 지도로 한번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이제 또 다른 지도인데요.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꼭 닭처럼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닭의 부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벼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닭의 날개짓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렇게 닭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가 닭의 날개. 그래서 마치 닭이 날개짓 하는 형상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닭처럼 생겼나요? 제가 너무 그 맹겜보이의 닭을 신경 써서 그런가? 제가 오늘 지도를 계속 유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닭처럼 생긴 거야. 닭이 날개를 이렇게 퍼덕퍼덕 하는 그런 형상. 둘리. 둘리 같은데요? 박상식님 둘리 같은데요? 네. 닭이 앞다리 뒷다리가 있나요? 그러게요. 제가 앞다리 뒷다리라고 했군요. 제가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가 경지 면적이 이제 약 75%, 75%가 경지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는 하얗게 지금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눈인데요. 눈. 그러니까 해발 2000m 이상. 여기가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거의 농사를 못 짓고, 또 이 부분, 약간 고산지대 이 부분만 농사를 못 짓고, 거의 전 지역에서 그 농경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강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나라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갈라서 흘러요. 이 강 때문에 이제 농업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강 이름이 드네프르 강입니다. 드네프르 강. 제가 이걸 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나중에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조지 오웰이 그 애니멀 팜,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동물농장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고, 그 동물농장 책에 보면 그 풍차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풍차를 만든 곳이 바로 이 드네프르 강 상류에다가 풍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이렇게 동물농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인데, 제가 거의 이렇게 원서로 읽었거든요. 원서로 읽었는데,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봤는데, 확실히 이게 드네프르강 상류 지역에 풍차 만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드네프르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독 빨리 읽어 치우려고 읽기에 바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을 상징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국경이 보면 7개 나라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러시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다음에 몰도바 이렇게 7개 나라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극의 씨앗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접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이 동쪽 지역 있죠. 여기를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이번 전쟁의 어떤 뭐 원인이라 그러나 핑계라 그러나 그것도 보면 이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하자 뭐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하면서 이 수도를 진격하게 되는 거죠. 수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수도는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뭐 강 옆에 있거나 아니면 바다 옆에 있거나 항상 물을 끼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수도 이름이 보면 키예프 과거죠. 이제 우리가 2달 전에는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수도 이름을 키예프라고 했어요. 키예프 공화국 해가지고 뭐 계속 키예프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수도 이름 명칭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키예프는 러시아 애들이 부르는 말이고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은 키예프가 아니라 그이우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칭을 키예프라고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든 언론에서 키예프라고 부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키이우라고 부르죠. 이게 수도 이름이 바로 여기입니다. 키이우고 이제부터 좀 농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불립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어디냐면 북미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이걸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흑토의 약 한 28%를 가지고 있대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농업은 우크라이나 GD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에서도 농업 비중이 약 45%, 거의 절반이 그 농업 비중이 높죠. 수출에서. 그리고 수출 품목으로는 해바라기 씨유, 그 다음에 옥수수, 밀, 보리, 콩 등이 수출량이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대표적인 농업국가. 북미의 프레리, 그러니까 세계 3대 곡창지대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 뭐 한국의 곡창지대는 뭐 전라도에 어디 뭐 해갖고 정말 면적으로 보면 이런 데 되면 뭐 정말 게임이 안 되죠. 북미의 프레리 한번 보십시오. 이 면적이 이래 그냥.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들어가면 정말 길도 못 찾죠.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어마어마한 곳이고요. 보세요. 이렇게 미국의 대평원인데 이렇게 둥근 원이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쪽 대평원 지대를 지나가면 이렇게 둥근 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이거 모를 때 아니 저기는 왜 원들이 있지? 혹시 외계인이 왔나? ET가 다녀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여기 피벗 관계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 팔을 쫙 벌리고 물을 주는 빙글빙글 돌면서 물을 주는 이 피벗 관계 시스템을 쓰는데 우리 지금 사하라 사막 마을 음보로 비란에도 똑같은 피벗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원이 그러지냐면 이 중심점에서 반지름이 약 한 220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물을 주기 때문에 작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크는 겁니다. 정말 이런데 뭐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한번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나가는 길을 모르겠죠.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데서 진짜 한번 농사 짓고 싶다 나도. 아르헨티나의 아까 팜파스 지역인데요.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대평원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위성으로 보면 이게 안데스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면 벌써 여기가 칠레예요. 칠레.
칠레는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뭐 여기 뭐 평야가 있나? 평야가 있나? 어떻게 이 농사를 짓지? 할 정도로 야 이걸 땅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런 데 이게 칠레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팜파스 지역은 여기에요. 여기 지도상으로 봐서 이렇게 조그만하지 사실은 이게 뭐 거의 하나의 대륙이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에서도 아주 많은 그 농산물이 나온다는 거. 네,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다 배웠는데 저도 그때는 모르다가 오늘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우크라이나 하면 이제 유명한 게 흑토죠. 흑토. 흑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거죠. 이 과학적으로 보면 후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식토라고 하는데요. 계속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색깔이 흑색으로 되면서 흑토가 되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고요. 이걸 이제 체르노젬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체르노젬 하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우크라이나의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니까요. 소련의 역사적인 그 핵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도시에서 있었죠. 거기하고 이제 어원이 비슷합니다. 이걸 체르노젬이 흑토라는 뜻이더라고요. 세계 흑토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유럽의 빵바구니입니다. 빵바구니. 왜 유럽의 빵바구니냐면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밀 수출량이 세계 6위다. 그래서 그 대부분 우크라이나 밀이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빵을 우크라이나가 먹여 살린다. 그래서 유럽의 빵바구니가 우크라이나다라는 이제 그런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흑토는 뭐 이런 설도 있어요. 뭐 비료가 필요 없다. 비료 안 줘도 잘 자란다. 그리고 심어만 놓으면 잘 자란다. 뭐든지 막 심어만 놓으면 잘 자란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재배는 관리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이제 수량을 이제 많이 낸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이 뒤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체르노빌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흑토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체르노빌은 도시 이름이지만 어원적으로 흑색의 토양을 가진 도시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입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86년도 4월 26일 일어났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36년이나 지났잖아요. 36년이나 지났지만 역시 원자력 사고는 아주 무섭다. 그래서 지금도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생태계에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제비가 하얀색을 나타내는 알비노 제비가 막 등장하더라. 이게 전부 방사능의 영향이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방사능 사고의 그 위험을 알리고 있고요. 체르노빌 1986이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6년간 약 한 8,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뭐 사망을 하지 않은 70여만 명이 암이라든가 기형아 출산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갑상선 암이 발생이 증가가 아주 많더라. 그래서 한때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구호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밭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왔어요. 지금 10월 달에 밀 파종 준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밀을 2번 파종한대요. 봄 파종이 한 번 있고 10월에 가을 파종이 한 번 있고 그래서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죠. 밀 파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흙 색깔을 한번 보세요. 야 정말 검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서 흑토라고 하는구나.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자꾸 트럭에다 담고 있죠.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트럭에다 뭐가 뚝뚝 떨어지죠. 예, 이 떨어지는 이게 뭘까요? 이분이 지금 막 뽑고 있죠. 손으로 뽑고 있고 이게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사탕무합니다. 사탕무라고 하는데 이, 이 사탕무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이 보면 사탕무 뽑고 있는 주변에 흙 색깔도 보면 전부 흑색입니다. 흑색이고요. 와, 나는 사이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인이 두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사이즈. 이건 제 허벅지보다 더 굵어요. 이 사이즈가 지금 사탕무 사이즈가. 와, 제가 이거 보고 야, 역시 우크라이나 땅은 농사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설탕이 거의 그 소련으로 거의 한 60%, 소련 설탕의 60%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괴롭히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이 농산물 수출 품목 중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바라기유가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에 보리와 옥수수는 세계 4위. 어마어마하죠.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인데, 그리고 밀은 세계 6위, 수출량이 세계 6위,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원인이죠. 그리고 콩도 세계 7위.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탑 15개 나라 곡물 생산량 순위를 보면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위치에 있죠. 전체 나라의 곡물 생산량인데, 물론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농지도 마르니까 중국이 단연 이제 독보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알려진 미국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3대 곡창지대라고 알려진 아르헨티나가 또 우크라이나보다 높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높아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도 대표적인 농업 국가예요. 제가 이제 세네갈 가려고 프랑스를 한 번씩 경유해서 이제 갈 일이 있는데, 프랑스 상공에서 프랑스를 일해 보면 와, 농지가 막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프랑스도 대표적인 농업 국가구나, 그런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가 막 땅이 좋다,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또 통계 자료를 제가 하나 봤어요. 이 농산물 수확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각 농산물별로 여기 밀도 있고 뭐 옥수수도 있고 보리도 있고 해가지고 농산물별로 봤는데,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이 헥타르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톤수를 얘기합니다. 유럽 EU보다 이게 수확량이 EU보다 낮아요. 실제로 밀도 낮고 옥수수도 낮고 보리도 낮고 EU의 헥타르당 생산량보다 낮아요. 그래서 내가 특히 감자도 많이 났고요. 다 낮죠. 해바라기만 유럽보다 높네요. 해바라기만 높고 나머지는 다 EU보다 낮다. 그래서 저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냐면 기계화가 부족한 거예요. 기계화가. 농업의 발달이, 제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강조 드렸는데, 우리가 뭐 농업의 발달 이렇게 말로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농업의 발달이 뭘까요? 뭐가 어떻게 하면 농업이 발달하는 걸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농기계의 발달이에요. 농업의 발달 이꼴 농기계의 발달. 그러니까 농기계가 발달해야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기계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 찾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시스템이 조금 엉망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제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에서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거의 반을 갈라놓는데,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 시설이 좋지 못하다. 과거에 러시아가 오래전에 만들어 주었는데, 하긴 그때는 뭐 러시아가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게 소련 땅이었으니까, 자기 나라 땅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었는데 복구할 돈도 없고 그냥 파괴된 채로 놔두고 하니까
이게 관계 시스템이 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시스템과 기계화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렇게 좋은 흑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또 꼽으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농장부를 보호하는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현장에서 그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땅은 좋지만 EU에 비해서 생산량 자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계화가 왜 낮아지는지 그 이유도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밀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밀 생산 국가 순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또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국가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죠. 우리나라 TV에 방송된 걸 제가 조금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원래 국제 밀 가격이 약 한 43% 뛰었고요. 옥수수는 27% 상승, 그리고 대두 가격은 28%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수입 곡물 가격도 2년 새 지금 47%나 상승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러시아 애들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수출하던 그 창구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백길도 다 막아버리고 지금 전혀 수출을 못 하는 상태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수출을 안 해요. 방금 이제 어떤 분이 러시아도 수출국 아닌가요 했는데, 러시아도 수출국 맞죠. 근데 러시아 자체가 지금 수출을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고, 이러면 최대 피해자가 그럼 누구일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TV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계 식량 가격 추이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뛰었죠. 2022년 1월에 이렇게 뛰었는데 요거 준비하고 나서 내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3월에 이 지수가 140까지 뛰었더라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이 기준인데 지금 100을 훨씬, 이게 여기가 100이죠. 이게 100이었는데 기준점보다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심상치 않다. 전국에 전 세계의 어떤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은 이제 5개 품목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 겁니다.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 건데요. 지금 갑자기 폭등을 해서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곡물 가격도 곡물 가격이지만 비료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비료 주요 성분의 주요 수출국인 거예요. 특히 탄산칼륨의 경우에는 약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사실 식량도 문제지만 비료가 더 우려스럽다. 그리고 비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심각한 공급난이 올 것이다. 각국의 반응을 보면 전부 이제 식량을 수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식량 보호주의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터키 해바라기 유 가격 급등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라크 치솟는 식품 가격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 시위로 나섰고, 이집트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했고, 아르헨티나 대두유와 콩가루에 붙는 수출세를 연말까지 33%로 2%포인트 인상을 했고, 러시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출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 앞으로 식량의 보호주의로 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에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에그가 달걀이 아닙니다. 달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의 에그는 뭐냐면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에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닥친다 라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식량 생산을 굉장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요 21%밖에 안 돼요. 곡물 작업률이. 그리고 우리가 식량 작업률 있잖아요. 식량 작업률은 45.8%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되게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식량 작업률 중에 쌀에 대한 작업률은 거의 한 100%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곡 작물이 쌀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수출 제한이 걸려 있는 러시아가 수출을 지금 막고 있는 밀 쪽에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밀을 많이 먹죠. 밀은 이제 빵이라든가 뭐 라면, 특히 컵라면 좋아하시는 분 전부 다 밀로 만든 거니까 밀은 뭐 우리나라가 거의 99.9%가 거의 수입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말 피해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이집트를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이집트가 85% 대단하죠. 그리고 레바논이 81%. 그리고 사실 이집트는 이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특히 뭐 러시아 사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러 이집트로 많이 관광을 간다고 해요. 지금 그런 관광 산업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집트는 지금 곡물도 수입을 못해서 문제고 관광도 지금 돈벌이가 안 돼서 문제고 지금 이집트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빵집 사장님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빵 가격이 5,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지금 올랐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 손님 입장에서는 빵을 사실 때 5,000원 이상, 즉 6,000원 이상이 되면 손님이 이걸 사 먹을까요? 사 드시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빵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면 실제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빵을 다 드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1,000원 오르면 뭐 퍼센트로 따지면 20%나 오른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뛰어넘는 건데 야, 빵 한 개가 5,000원이었는데 이게 6,000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 먹을까?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빵값 비싸기로는 세계 제일인데 네, 한국 빵값이 정말 비싼 것 같아요. 네. 사실 세네갈하고 비교를 하면 세네갈 빵 세네갈은 사실 주곡이 쌀이거든요. 쌀인데 아침은 전부 빵으로 먹어요. 그래서 주곡이 어떻게 보면 쌀 그리고 플러스 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세네갈 사람들은 전부 아침은 빵으로 먹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통해서 아침에 빵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고 그리고 빵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빵 가격이 그때 한국 돈으로 약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파리바게트 빵 이렇게 길쭉한 거 정말 빵 가격이 엄청 싸죠. 싼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500원짜리가 막 600원 700원 되면 이거는 세네갈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빵을 쉽게 해서 못 사 먹을 것 같아. 이사야님 5,000원에서 6,000원 올라도 사 먹죠. 장클로드님 네, 식빵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유기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빵값이 엄청 비싸던데 백수의 뱃살을 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네. 아프리카는 이제 쌀을 먹는 나라들, 뭐 이집트도 아까 신미애 선생님 이집트 말씀하셨는데 쌀을 먹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아침은 또 빵을 먹어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 식사는 전부 또 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밀 수출이 아프리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세네갈에서 빵 가격을
한 100원 올렸는데요. 100원 올렸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도 빵값 못 잡아서 쿠데타 터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빵값을 못 잡으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생계형 범죄잖아요. 막 약탈, 방화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이 식품 소비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식품 소비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소득을 그 1분위에서 5분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분위는 쉽게 말해서 가난한 그룹, 그러니까 하위 20%죠. 그리고 5분위는 잘 사는 그룹, 상위 20%인데요. 식료품 지출 비중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22.4%, 아주 높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13%밖에 안 돼요. 아주 낮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느냐? 교통비에 제일 많이 지출한대요. 아무래도 뭐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많이 가고 이래서 아마 교통비로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분위, 5분위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잘 사는 쪽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부자에 들어가는지, 요거는 이제 거의 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1분위에서 5분위인데요. 전체 뭐 이런 거죠. 전체 100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를 매겨 가지고,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 순위를 매겨 가지고 중간값이 여기 3분이죠. 3분인데 3분이가 뭐냐면 이게 2인 이상 가구당 명목 소득인데요. 그거에 약 366만 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약 366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3분위에 중간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부자 20%는 월 평균 소득이 924만 원, 아주 부자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월 소득이 96만, 약 한 97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1분위에서 5분위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요? 여기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식료품의 지출이 아주 많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격 폭등이라든가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한 나라에 봐서는 그렇고, 또 국가별로 보면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프리카라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나라는 아프리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세네갈리스 봐도 정말 빵 가격 100원 올라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저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떤 미래 유통이 제한된다면 가장 피해보는 나라는 아프리카. 한 국가 내에서는 가장 피해보는 주류는 저소득층.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